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상처가 아닙니다. 가슴 아픈 양심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3억 원을 쏟아부어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게 해줬는데 정작 결혼식 당일 당신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간 자식의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지만 결국 그 아이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지워진다면 이 분노를 삼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혈육의 정이 짐이 되고 키워준 은혜가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노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 의도적인 유기, 3억 원의 헌신이 부재 중인 초대장 한 장으로 돌아왔을 때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어머니는 결혼식 당일 어떤 반격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모성애와 허영, 그리고 배신에 대한 이 실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58세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30년째 여성복을 파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동료 언니들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합니다. 인생을 다리미로 빤빤하게 편 옷감처럼 살아왔다고요. 옷 파는 일 아니면 아들 키우는 일뿐이었다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정말 그 두 가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30살 되던 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살이었던 아들 민준이와 저만 남겨두고요. 그날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새벽엔 동대문 시장에 물건을 떼러 가고 낮에는 시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옷을 팔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빨래하고 밥하고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시장의 희미한 백열등처럼 단조로웠지만 제 모든 빛과 열을 소진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제 평생 가장 큰 자랑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저처럼 배움이 짧은 엄마와는 달리 장했습니다. 잘생긴 외모는 물론이고 머리도 아주 비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 아주머니들 입에서 늘 남의 집 아들로 불렸죠.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쳤고 졸업 후에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구사하며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엘리트로 보였습니다. 효심 또한 지극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매주 꼭 시간을 내어 저를 보러와 함께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하고는 고가의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도 했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투덜거리면 즉시 곁에 쭈그려 앉아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몇 년만 더 기다려줘요. 돈 많이 모아서 엘리베이터 있는 큰 집으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다시는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제 평생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게에서 새로 들어온 가을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도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저 결혼해요. 옷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거대한 기쁨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세연이라는 아가씨니? 세연이는 아들이 1년 넘게 만나온 여자친구 오세연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아들에게 유일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고 아들 휴대폰 속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초승달 같은 눈매에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 좋아서 저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유명 상장사 회장님의 외동딸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엄마, 제 청혼을 받아줬어요. 세연이 아버님, 그러니까 오 회장님께서 저를 아주 좋게 보세요. 저처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서울대까지 가고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젊은이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저를 회사에 들여서
경영기획실장으로 앉히고 제대로 키워보실 생각이래요. 아이고, 그랬구나.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어.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옆가게 영자 언니에게 소리쳤죠. 영자 언니, 우리 아들 결혼해. 대기업 기획실장 된대. 영자 언니도 웃으며 다가와 축하해 주었고 그 눈빛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민준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어딘가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세연이네 집안 엄마도 아시잖아요.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집 딸을 시집 보내는데 예단이나 혼수 같은 게 다 억단위래요.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도 그쪽 격에 맞춰서 하려면 저는 즉시 아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제 아들은 재벌가 앞에서 떳떳하게 허리를 펴고 싶었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절대로 우리 아들 기죽게 안 할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손님도 마다하고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생 옷 한 벌 한 벌, 돈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모아온 모든 돈을 찾았습니다. 합쳐서 2억 6천만 원이 넘는 정기예금 증서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침대 및 자물쇠로 잠가둔 철제 상자에서 남편이 남긴 유족보상금 4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건 제게 남겨둔 마지막 보루, 재관값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돈을 합쳐 딱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민준이의 계좌로 붙였습니다. 송금 영수증을 손에 들고 통장에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은 잔액을 보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평생의 고생으로 아들이 탄탄대로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단단한 벽돌 한 장을 깔아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3억 원이 찍힌 송금 영수증을 보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는 세상 최고의 엄마예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해드릴게요. 아들의 잘생긴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꿀을 먹은 듯 달콤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들, 엄마한테 뭘 그런 말을 하니. 그나저나 세연이 언제 집에 데려와서 밥 한 번 먹어야지. 엄마도 예비 며느리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니? 민준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연히 뵈야죠. 근데 세연이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이 좀 보수적이라 결혼 전에 시댁 식구랑 자주 만나는 걸 꺼리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아주 착하고 재벌 딸 티 하나도 안 내요. 늘 저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좋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세연이와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달콤하게 웃고 있었고 정말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SNS 페이지를 보고 친구 추가를 해서 소식이라도 볼까 했는데 아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다 젊은 애들이 아무거나 올리는 거라 볼 거 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당시 저는 아들이 출세하여 가문을 빛낼 것이라는 기쁨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능력과 학벌뿐 아니라 이렇게 효심 깊고 자상하다니 내 평생의 고생이 드디어 보답을 받는구나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그 중요한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는 꿈속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재벌가에 장가간다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남대문 시장에 퍼져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아는 사람들이 제 가게로 찾아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복 받았네.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저는 입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직 새 것이나 다름없는 짙은 보라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친척 결혼식에 가려고 특별히 산 것으로 딱 한 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겨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아들 결혼식에 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몰래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달짜리 단기 매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양식기,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장에서 거칠게 살아온 제가 이제 곧 용이 될 아들에게 혹시나 흠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제 모든 기대는 다가올 그 결혼식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이는 결혼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늘 애매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이 어느 호텔이냐고 물으면 아직 고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처갓집의 요구 수준이 높아 최고급으로 찾아야 한다고요. 웨딩 촬영은 했냐고 물으면 곧 할 거라고. 요즘 사진작가가 너무 바쁘다고 했습니다. 청첩장은 인쇄했냐고 제 오랜 친구 몇 명에게는 주고 싶다고 말하면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급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제가 한꺼번에 가져다 드릴게요. 아들이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돈댁에서 결국 우리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건 아닐까? 결혼식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마음에 걱정을 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 주말, 민준이가 저를 보러 왔을 때 저는 아들을 붙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세연이네 집에서 반대하는 거니? 제가 울먹이자 민준이는 황급히 저를 달랬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세연이 부모님이 좀 전통적인 분들이라 결혼 전에 양가가 만나는 걸 좋게 안 보시더라고요. 괜한 구설수 생길까 봐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들은 마침내 확정된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휴대폰 캘린더를 열어 한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다 예약했어요. 다음 달 18일이에요. 길일로 잡았어요. 신라 호텔에서 해요. 그날 제가 제일 멋진 차 몰고 직접 엄마 모시러 갈게요. 엄마가 상석에 앉아서 가장 빛나게 해드릴게요. 다음 달 18일. 저는 그 날짜를 되뇌며 안심했습니다. 마음속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달력을 꺼내 18이라는 숫자 위에 빨간 펜으로 아주 진하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달력을 한 장 찍고 아들의 결혼식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영자 언니와 다른 시장 친구들에게 알렸고 모두들 앞다투어 큰 축의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제 기대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불안감은 마치 눅눅한 날씨의 곰팡이처럼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러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고 전화도 한참 울려야 받기 일쑤였으며 말투에는 짜증 섞인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이라고 믿고 있던 날짜의 일주일 전 어느 오후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을 때 먼 친척 언니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머리 위에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언니는 우리 친척 중에 인터넷을 잘하고 소문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듯한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선이야, 축하해. 축하해. 근데 너 왜 이렇게 조용했어? 민준이 내일 신라호텔에서 결혼한다며? 우리 딸 친구가 거기 간다고 하던데 아주 성대하게 수백석을 차린다더라. 아이고, 너 정말 복 받았네. 이렇게 큰일을
우리 같은 친척들한테 말도 안 하고 언니의 뒷말은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몇 글자만 윙윙거렸습니다. 내일 신라호텔. 제 피가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언니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리는 저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쉬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나한테 18일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 우리 딸 친구가 모바일 청첩장까지 다 받았는데 거기 떡하니 내일 점심이라고 쓰여 있대. SNS에 벌써 다 퍼졌어. 축하한다고 글 올린 사람도 많다더라. 스네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즉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한참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절망하려던 순간 마침내 연결음이 끊겼지만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저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 시장의 외침 소리가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바깥 세상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끔찍한 생각이 독사처럼 제 마음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게를 정리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손발은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옷을 접어 비닐봉지에 담고 낡은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시장의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자 언니가 제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이야,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프니? 저는 고개를 들어 언니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더는 참을 수 없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언니, 저는 마치 구명줄을 잡듯 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언니 딸, 혹시 인터넷 잘하니? SNS라는 거 할 줄 알아? 영자 언니는 제 모습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하지. 왜 그래? 30분 후 영자 언니 가게 뒤편 잡동사니가 가득 쌓인 작은 창고 안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하고 기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언니의 딸 소영이는 세련된 대학생이었습니다. 제 부탁을 듣고는 능숙하게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와 친구는 아니었지만 이런 공개적인 결혼 정보는 공통 친구나 태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찾았어요. 소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한 웨딩 플래닝 업체가 올린 홍보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은 지극히 호화로웠고 배경은 신라호텔의 상징적인 크리스탈 샹들리에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중앙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제 아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하얀 턱시도를 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아름다운 세연이가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 회장님 댁에 귀한 따님 오세연, 양과 청년 인재 강민준 군의 100년 가약을 축하합니다. 날짜는 명확하게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끝없는 심연으로 가라앉고 또 가라앉았습니다. 이모, 이것 좀 보세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객이 올린 게시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모바일 청첩장의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청첩장 안쪽에는 결혼 시간과 장소 외에 신랑 신부에 대한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신부 소개는 간단했습니다. 오 회장님의 애지중지하는 외동딸. 하지만 신랑 소개는 아주 길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신랑 강민준 군. 유년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보육원에서 성장하였으나 불굴의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 자수성가하여 맨손으로 일어선 그의 투지와 열정을 오 회장님께서 높이 사카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저는 그 글자들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맛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에서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아들의 세상에서 아들이 스스로 공들여 만든 재벌가로 향하는 탄탄대로 위에서 30년간 시장에서 옷을 팔아온 늙고 가난한 엄마인 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내민 명함 위에서 아들이 온 세상에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저 박선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가짜 결혼 날짜는 아들이 잊어버린 것도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서 완벽하게 배제하기 위해 설계된 다정한 장벽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더는 한마디 설명조차 하기 귀찮았던 겁니다. 그저 이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기대를 품다가 조용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3억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은 예당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고아가 자신의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잔인한 입막음용 돈이었던 겁니다. 선희야, 선희야, 정신 차려. 귓가에서 영자 언니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제야 일어났네. 나 죽는 줄 알았어. 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장에 눅눅한 얼룩 자국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황무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어리석고 가소로운 인생이 한 편의 흑백 영화처럼 눈앞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40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 아이를 업고 새 블록을 달려 응급실로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갔을 때 최신형 노트북을 사주기 위해 몰래 근처 공사장에 가서 보름 동안 시멘트를 날랐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모든 헌신이 아들의 미래를 위한 벽돌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아들이 그 화려한 궁전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허물어버리고 싶어한 낡고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서 결국에는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동이틀 무렵 하나의 생각이 마치 끈질긴 씨앗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기어코 싹을 틔웠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 30년의 희생이 한낱 웃음거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내 자신이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사망 처리되게 둘 수는 없다. 그는 나라는 엄마를 버릴 수 있어도 나라는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저는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맡에 등을 켰습니다. 등불 아래 제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나는 그의 결혼식에 갈 것이다. 울러가는 것도 소란을 피우러 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절대로 잊지 못할 신혼 축하 선물을 주러 가는 것이다.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들이 아침 운동을 하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제가 평소에 익숙하게 듣던 시장의 개장 준비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소리는 두꺼운 불투명 유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흘린 눈물이 제 마음속 모든 연약함과 망설임을 깨끗이 씻어낸 것 같았습니다. 남은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의 파부침선, 포푸셴저의 결의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눈은 퉁퉁 부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초췌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그의 결혼식에 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18일의 결혼식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새것 같은 짙은 보라색 정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옷은 마치 거대한 조롱처럼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꺼내 주저없이 침대 밑 가장 깊은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시장에서 입던 낡은 옷을 찾아냈습니다. 색이 바랜 면 셔츠와 짙은 남색 바지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진실한 모습. 30년간 노점을 하며 한 푼 두 푼 벌어 아들을 키워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갑옷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인 제가 존재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늘의 축하 선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물이었습니다. 옷장 맨 위층에서 비닐로 겹겹이 싼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아이보리색 양모실로 짠 새 스웨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꼬박 한 달 동안 한 땀 한 땀 아들을 위해 짠 신혼 선물이었습니다. 원래는 결혼식 전날 밤 직접 건네주며 결혼해도 몸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말라고 말해주려 했습니다. 이제 이 스웨터는 새로운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였습니다. 침대 밑 철제 상자에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3억 원짜리 은행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취일란에는 강민준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두껍고 모서리가 다른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등 아래 앉아 그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는 민준이가 갓 100일이었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제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1년 내 심장 같은 아가 평생 평안하고 기쁘기를. 한 장을 넘기니 초등학교 입학식 날 맞지 않는 교복을 입고 커다란 책가방을 맨 신나면서도 겁먹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1997년 우리 민준이 다 컸네. 엄마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고 쓰여 있었죠. 그 뒤로는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제가 밤을 새워 원고를 써줬던 일, 고등학교 졸업여행 때 제가 가게의 모든 잔돈을 긁어 모아 용돈으로 줬던 일,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제가 너무 기뻐서 시장 손님 모두에게 할인을 해줬던 일, 모든 사진 뒤에는 제 글씨가 있었습니다. 날짜와 이야기, 그리고 한 싱글맘의 모든 사랑과 헌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앳된 얼굴이 늠름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약해져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진첩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진 몇 장을 조심스럽게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청가방을 꺼내 그 따뜻한 스웨터와 차가운 송금 영수증, 그리고 세월이 담긴 낡은 사진들을 정중하게 넣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증, 렌증이었습니다. 저 혼자 가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제 신분을 증명해주고 제 편에서 한마디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먼 친척 오빠인 박상철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오빠는 성품이 강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친척 중에 유일하게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도 우리 모자를 자주 도와주었고 민준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오빠는 제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 선이야, 걱정 마라. 너 지금 어디야? 오빠가 지금 바로 갈게. 오늘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놈의 위선적인 껍데기를 다 벗겨버릴 테다. 오빠,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저는 그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빠가 일어나서 제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인지 아닌지만 증언해 주시면 돼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다, 선이야. 걱정 말고 가. 오빠가 네 뒤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벽시계를 보니 시침이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식은 정오 12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묵직한 천 가방을 들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30년간 아들과의 추억으로 가득 찬 이 낡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결혼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심판정이었습니다. 저는 짓밟힌 제 모성애를 심판할 것이며 저는 원고이자 증인이고 또한 제 자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택시가 신라호텔의 화려한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정문에는 제복을 쫙 빼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고급 세단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입구부터 연회장 깊숙한 곳까지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샴페인색 장미와 안개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신선한 꽃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멀고도 호화로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의 비릿한 냄새와 소음 속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품에 안은 천가방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한 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의 안내 직원은 저를 보고 눈에 의아함과 경멸을 스치듯 보였습니다. 저는 색 바랜 낡은 셔츠에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명품 예복과 보석으로 치장한 하객들과 비교하면 마치 궁전에 잘못 들어온 거지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느 쪽 하객이신가요? 치파오를 입고 화장이 정교한 안내 직원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랑 측 가족입니다. 그녀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의심의 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강민준 신랑님 가족이요? 죄송하지만 신랑님 측 친지 명단에는 어머님 같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연회장 안에서 우아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사회자가 낭낭한 목소리로 예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내 직원은 바빠서 더는 저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듯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럼 직접 들어가서 자리 찾아보세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홀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고 금색 테이블보가 깔린 수십 개의 원형 테이블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무대는 수많은 생화와 베일로 꿈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민준이와 세연이가 유럽에서 찍은 웨딩 사진이 계속해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최고급 수제 턱시도를 입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세계에 속한 왕자님처럼요. 저는 그 낯설고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천가방을 들고 연회장의 가장자리 통로를 따라 저 화려한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등장은 곧 주변 하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탐색, 심지어 경멸이 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장소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옷차림 보니까 호텔 청소부 같은데
왜 앞으로 가는 거지? 보안 요원 없어? 저는 이 모든 것에 귀를 막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무대 위에서 저와 선을 그으려는 아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결혼식은 가장 감동적인 순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그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모든 하객에게 신랑 강민준의 분투기를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쌍의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결합을 맺는 것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 강민준 군에게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민준 군에게는 아주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명에 굴하지 않고 초인적인 의지로 학업에 매진하여 수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객석의 많은 하객들이 감동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부 오세연은 더욱이 애정이 깃든 눈빛으로 곁에 선 영웅을 바라보며 그 눈에는 숭배와 사랑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강민주는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의 몸을 비추었고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슬픔과 강인함이 절묘하게 뒤섞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구로 만들어진 존경스러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 등장은 마침내 무대의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고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준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과 제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완벽한 영웅 같은 미소는 입가에 얼어붙었고 그의 동공은 격렬하게 수축했으며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몸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되어도 그는 저를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그가 죽인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제 청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앞에 섰습니다. 연회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따뜻하고 로맨틱하던 배경음악은 어느새 멈춰 있었고 오직 에어컨 시스템이 내는 미약한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다가올 폭풍의 전주곡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모든 조명, 모든 시선이 이 작고 화려한 무대 위에 낡은 셔츠를 입고 천 가방을 든 저와 하얀 턱시도를 입고 잿빛 얼굴이 된 신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큰일을 겪어본 사람답게 즉시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혹시 신랑 신부에게 전하고 싶은 축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시종일관 아들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공포로 미세하게 경련하는 그의 얼굴을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지나 사회자 앞으로 걸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본능적으로 손에 든 마이크를 제게 건넸습니다. 마이크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제 30년의 모든 서름과 원통함을 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객석의 얼굴들을 천천히 훑어본 뒤 다시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신랑 강민준의 엄마입니다. 이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폭탄처럼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억누를 수 없는 술렁임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라고?
구하라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깽판 치러 온 건가? 객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신부 오세연이 극도의 충격과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그리고 곁에 선 창백한 남편을 번갈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은 위험 있는 오 회장님의 미간이 굳게 찌푸려지고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평온하고 거의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장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결혼식이 다음 주 18일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의 파괴력은 첫마디보다 훨씬 컸습니다. 첫마디가 고아라는 설정을 부수는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마디는 아들에게 남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대 이라는 마지막 변명의 여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객석의 소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모두가 이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몸이 휘청하며 거의 서 있지 못할 지경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품에 안고 있던 천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방금 하신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며 많은 고생을 했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모서리가 다른 낡은 사진첩을 꺼내 모든 하객을 향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 사진첩에 기록된 것은 좀 다르네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100일 된 민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태풍 부는 밤에 새 블록을 달려 응급실로 갔던 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시장 좌판에서 옷을 팔며 아들 학비와 점심값을 벌었던 매일의 여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3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졸업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금반지를 몰래 팔았던 기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모든 청춘이 담긴 그 사진첩을 새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이보리색 스웨터와 3억 원짜리 은행 송금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 스웨터는 존재하지 않는 엄마인 제가 한 달 동안 한 땀 한 땀 짜서 준비한 신혼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은 저는 그 얇은 종이를 조명 아래로 들어 보였습니다. 액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엄마인 제가 낡은 집을 팔고 제 노후 자금 전부를 털어 아들 며느리였는데 기죽지 말라고 보태준 돈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이미 핏기 하나 없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나는 고아에게 엄마가 어디서 생기는지 또 그 3억 원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연이은 증거 앞에서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크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하객석 뒤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증인이요. 선이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요. 민준이 저놈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소. 제 엄마가 쟤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소. 제 친척 오빠, 박상철 오빠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일어나 무대 위에 민준이를 가리키며 통탄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방이 강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더는 서 있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소리를 내며 무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 순간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충격 속에 있던 신부 오세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답고 순수한 아가씨를 보며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가씨, 착한 사람이네요. 아주 선해 보여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만난 건 팔자에도 없는 복이에요. 내가 오늘 온 건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거나 아들 앞길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아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이 부귀영화를 좇을 수는 있지만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요. 이야기를 꾸며낼 수는 있지만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하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우리 두 사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조용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엄마가 오늘 와서 할 말은 다 했으니 이 스웨터는 받아라. 엄마가 주는 신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 3억 원도 네가 가져라. 엄마가 우리 30년 모자 인연을 끊는 값이라고 생각할게. 이제부터 너는 네가 원하던 대로 재벌가의 고아로 살고 나는 내 시장 좌판으로 돌아갈 테니 우리 이제 서로 빚진 것 없는 셈 치자. 서로 빚진 것 없다는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복잡한 표정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올 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저 화려한 무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앞에 홍해처럼 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때 저를 향했던 경멸과 멸시의 시선은 이제 충격과 동정, 심지어는 약간의 경외심이 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뒤로 친척 오빠가 말없이 저를 호위하며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회장 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 손이 차가운 문손잡이에 닿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맑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신부 오세연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무대에서 황급히 달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화장도 조금 번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달려와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제게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고개를 들고 격한 감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눈앞에 이 착하고 속은 아가씨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원망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의 부축을 받으며 단호하게 그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때 제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제게 가장 깊은 치욕을 안겨준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 뒤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하나의 세계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문을 나서면 승리의 쾌감, 통쾌한 복수심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낡은 트럭에 올라타 신라 호텔의 화려한 건물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더 깊고 무거운 슬픔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이겼나요? 이긴 것 같았습니다. 거짓을 폭로하고 존엄을 지켰으며 저를 배신한 아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아플까요? 마치 무딘 칼로 한 겹 한 겹 살을 베어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꼬박 하룻밤을 억눌렀던 덫에 걸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는 옆에서 서툴게 제 등을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이야, 울지 마라. 그 짐승 같은 놈 때문에 울 가치도 없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풍 치던 밤 열나는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젊은 날의 저를 위해 울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몇만 원 때문에 사람들과 얼굴 붉히며 싸우면서도 웃으며 모든 잔돈을 아들에게 쥐어주던 중년의 저를 위해 울었습니다. 저는 제 30년의 아낌없는 헌신과 쓰레기처럼 땅에 버려진 제 비참한 모성애를 위해 울었습니다. 저는 마치 평생을 고생한 농부 같았습니다. 모든 심혈을 기울여 하늘을 찌를 거목이라고 믿었던 나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나무는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손으로 그 썩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을 뿐입니다. 그 고통은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나중에 영자 언니와 다른 시장 친구들이 제가 떠난 후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맞춰주었습니다. 제가 떠나자마자 오 회장 댁의 따님인 오세연 양이 모든 하객 앞에서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민준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강민준 씨, 내가 사랑한 건 불굴의 의지를 가진 고아였지. 자기 어머니까지 버리는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우리 끝이에요. 오 회장님은 분노로 얼굴이 굳었지만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강민준에게 차갑게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은 자네 같은 사람을 감당할 깜냥이 안 되네. 그리고는 딸과 가족들을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수억 원을 들인 세기의 결혼식은 그렇게 온 세상이 아는 세기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강민준의 모든 것은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하늘로 날아오를 뻔했던 개천에서 난용해서 하루아침에 배은망덕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오 회장 댁과의 혼사는 당연히 깨졌습니다. 재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오 회장이 일부러 손을 쓰지 않았음에도 업계에는 이미 강민준이라는 젊은이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는 곧 예비 장인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다시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둘러싸고 칭송하고 아첨하던 친구들도 모두 전염병을 피하듯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하룻밤 만에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처음 시작했던 곳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으로 제 작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매일 물건을 떼고 팔고 가게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의 동료들은 저를 보는 눈빛에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는 매일같이 보양식을 싸다 주며 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가게 장사도 이상하게 더 잘 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와 옷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게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저는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아들을 잃었지만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늘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고 잠시 후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러 전국 일주 여행을 갈 계획도 세웠습니다. 저는 강민준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영원히 만나지 않을 평행선 위에서 각자의 결말을 향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질녘까지는요. 제가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문 앞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쑥한 정장을 입은 청년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운동복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온몸이 한 뼘은 줄어든 듯 초췌하고 남루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상처 입고 버려진 들짐승처럼 절망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0여 년간 저는 그가 넘어져서 울고 시험을 망쳐서 울고 실현당해서 우는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이고 처절하게 우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끊어질 듯 이어지며 제게 자신의 모든 죄를 참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깊은 열등감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난을 증오했고 시장에서 좌판을 하는 엄마인 저를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더 넓은 세상을 접할수록 자신의 출신에서 더더욱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오세연을 만난 것은 평생의 행운이자 모든 거짓말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단번에 정상으로 이끌어줄 그 동아줄을 너무나 잡고 싶어서 완벽한 배경을 꾸며냈다고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허구로 만들어낸 성공한 자신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약혼녀도 친구들도 모두 그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가진 돈도 몇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저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정말 효도할게요. 엄마 봉양하고 임종도 지킬게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플까요? 아팠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고 마음 아프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오래된 우물처럼 평온했습니다. 한 번 깨진 것은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몇만 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그의 앞 계단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꺼내 집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낯설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 돈 우선 가지고 지낼 곳부터 찾아봐라. 그리고 번듯한 일자리 구해서 제대로 살아. 그는 멍하니 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 저 문 안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작구나.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한때 고아가 되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을 담기에는 저는 그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댄 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애원이 절규로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온 마음을 다 바쳤던 저의 지난 30년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한 사람의 방문이 이 이야기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오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결혼식장의 화려한 재벌가 따님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초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을 위해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게 한 가지를 돌려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은행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제게 수표를 건네며 미안함 가득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돈이에요. 민준 씨가 어머님께 잘못했고 저도 잘못했어요. 저는 이 착한 아가씨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수표를 다시 밀어내려 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아가씨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오세연은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으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잘못은 제가 상상 속에 영웅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꾸며낸 고아 분투기에 깊이 감동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 남자의 가장 감동적인 자질은 그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자신을 오늘날의 위치까지 밀어 올려주었는지를 감히 인정하는 용기라는 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약간의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투자는 기본을 봐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에서 가짜 스토리만 보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을 간과했어요. 자신의 뿌리마저 쉽게 잘라버리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그의 진정한 뿌리로 삼아주길 바랄 수 있었겠어요?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순수해 보이기만 하던 아가씨가 이토록 큰 기만과 타격을 겪고 나서 이렇게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수표를 다시 한번 제 앞에 정중하게 밀었습니다. 저를 보며 눈시울이 약간 붉어진 채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30년의 헌신으로 제게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결혼식장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게 존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3억 원으로 그 두 가지 귀한 가르침을 얻었으니 제게는 너무나 값진 배움이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수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돈이 아니라 한 착한 아가씨의 성장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오히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넘어선 스승과 친구 같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를 데리고 미술관에 가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민준에 대해서는 서울을 떠나 고향인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평범한 직장을 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끔 제게 돈을 붙여왔습니다. 많지 않은 몇만 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 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오세연의 이름으로 한 보유권에 기부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2년 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 옷가게는 영자 언니의 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보내지 못한 그 3억 원으로 한강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세연이 아주 밝고 진실해 보이는 새 남자친구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셋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문가에는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2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더불어 세월의 흔적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저 멀리서 우리가 앉은 테이블의 웃음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부러움과 후회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쓸쓸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그도 제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겨울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그 무거웠던 모자 인연이 마침내 이런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를 그 자신의 인생에 돌려보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평생의 고생과 뼈아픈 배신을 겪은 후 마침내 저 자신의 평온하고 빛나는 후반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선희 어머님은 자신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아들이 허영으로 엮은 거짓말을 직접 터뜨렸고 스스로 잃어버렸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씁쓸한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첫째, 아들 강민준에 대해 우리는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 강한 열등감과 상류 사회에 진입하고 싶은 거대한 욕망에 이끌려 어머니를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의 개인적인 도덕적 타락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출신과 배경에 대한 기형적인 숭배를 조장한 것은 아닐까요? 둘째, 착한 재벌가 따님이었던 오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토록 큰 기만을 겪고 나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성찰하며 3억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현실에서 과연 몇이나 이런 통찰력과 선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박선희 어머님은 마지막에 아들과 서로 빚진 것 없는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해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체념이라고 보십니까? 혈육의 정이 정말 장부처럼 한 번에 지워질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겪었다면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관계를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이 사연에는 절대적인 승자는 없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가족 관계와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